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펙 플러스 유가 부양 위해 내년까지 감산 연장 합의. 현지 시간 2일 다우존스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유가 안정을 위해 2025년 말까지 모든 석유 생산량 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루 366만 배럴의 공식 감산량을 유지해온 오펙 플러스의 입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UAE에 대해 하루 30만 배럴씩 감산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 4월 근원 PC 가격 지수 전월 대비 0.2% 상승, 예상치 부합. 미국의 상무부는 현지 시간 31일 지난 4월에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2% 상승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수치는 전월치 0.3% 상승에 비해 상승률이 약간 둔화됐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힘입어서 5월에 한 달 새 27% 급등. 현지 시간 31일 CNBC 방송은 SEC가 지난주 이더리움 ETF를 전격 승인한 데 힘입어서 5월에 이더리움 가격 상승률이 27%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에 출시된 이더리움은 2009년에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가상자산입니다. 톰 리, 미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주식 매수해야. 톰 리 펀드 스트레 CEO는 5월에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주식을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마켓 인사이더에 따르면 리는 미국의 4월 근원 PCE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진정을 보여줬다며 5월에 고용보고서 전까지 주식이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1%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물을 크게 덜어내면서 우리 증시는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전 거래일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1.51%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01% 이 보합권에서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S&P 500지수 같은 경우에는 0.8%,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들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이 막판에 S&P 500이 상승 흐름에 합류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3대 지수는 주간 단위로는 모두 하락했지만 이 5월 한 달 전체로는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31일 미국 상무부는 4월의 개인 소비 지출, 즉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3% 오른 것이며 3월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올해 들어서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이 PCE는 소비자 행동 변화를 잘 반영하고 범위가 넓어서 이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결정 시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즉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며 이는 3월에 0.4% 상승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주목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1분기에 물가 상승 압력의 진전이 멈춘 뒤에 발표됐던 이번 보고서는 연준 관리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 월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이 소수점 이하 두세 자리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3명의 경제학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 4월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긍정적이라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확신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데이터를 기다리라면서 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의 상무이사는 이 PC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에서 큰 진전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또 후퇴를 나타내지도 않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그는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하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우호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시사했기 때문에 첫 금리 인하가 9월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로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전월 대비 반등했습니다. 31일 EU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는 5월 유로존 CPI 예비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월에 2.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5월의 CPI 상승폭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5%를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 변동성이 큰 이 품목을 제외했던 근원 CPI는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이는 4월의 2.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 5월의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로스타트는 5월 유로존 CPI 상승의 이 주요 원인이 서비스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 물가는 5월에 4.1% 상승해 4월에 3.7% 상승보다 더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주류 그리고 담배는 2.6% 올라서 4월에 2.8%보다 약간은 둔화됐습니다. 에너지는 0.3% 상승해 4월에 0.6% 하락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의 유로존 CPI 상승폭이 반등함에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이 6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7월에 연속으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는 49.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로이터 통신이 예상했던 50.4와 블룸버그 전망치 50.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면서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제조업 PMI가 기준선인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위안화 약세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이와 중국 경제의 둔화가 맞물려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이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외화 매입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일에는 중국 관세청이 5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중국의 수출 회복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7.5% 감소해서 충격을 줬으나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하며 소폭 반등했습니다.
4월에 시장 예상치를 웃돈 중국 수입 상승세가 5월에도 이어졌는지는 그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4월에 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로리 로건 벨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30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로건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예상보다 더 느리고 불규칙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상승 위험이 여전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을 특정 경로에 고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 통화 정책이 여전히 제약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하다라면서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데이터를 분석하면 결국 금리는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약 2주 후에 열릴 연준의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 주도 정치연합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일 총선 마지막 7단계 투표가 종료된 뒤에 보도한 이 6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당인 BJP 주도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이 이 연방 하원 543석 가운데 이 과반인 272석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가 이끄는 이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은 126석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디 총리는 인도 독립 이후로 두 번째로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표는 오는 4일에 이뤄지고 당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모디 총리는 총선 투표 종료 후에 SNS X에 국민들이 정부의 재선을 위해서 사상 최대로 많이 투표를 했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식 개표 결과가 나오면은 단독 다수당 혹은 최다 의석을 확보한 이 정당 연합 중에 한 곳이 대통령을 지명을 해서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무슬림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을 하고 무슬림 난민을 인도에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슬림 남성과 힌두교 여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BJP는 지난해부터 인도의 공식 국명을 바라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바라트는 힌두교 서사시인 마하바라트의 주인공인 이 바라타 왕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도 모디 총리 장기 집권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디 총리는 2014년 집권한 뒤에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인도를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며 빅시트 바라트 2047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집권 후에 10년간 총 연장 5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건설을 했고 메이드 인 인디아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제조업을 집중 육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를 위해서 총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미국의 PC 및 서버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스가 인공지능 서버 수요 증가로 이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0일 델은 4월로 끝나는 회계연도 1분기에 조정 기준 주당 순이익이 1.2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1.26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매출은 222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216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판매를 담당하는 인플라솔루션 그룹의 매출은 92억 달러로 22% 증가를 했습니다. 이 델은 AI 서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서버 매출이 42% 증가한 4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델은 1분기에 AI 서버 주문이 26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웃돈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델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급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게임스탑의 주가는 지금까지 101% 상승해 시가총액 전월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1월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 등의 이 공매도에 맞서서 게임스탑 주식을 집중 매수하며 주가가 한 달간 625% 폭등한 이후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게임스탑의 주가를 전일 대비 2.34% 상승한 23.1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게임스탑 주가의 급등은 3년 전 이 개미들의 반란을 주도한 대장개미 키스길이 지난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컴백을 알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13일에는 상승률이 74.4%, 14일에는 60.1%에 달했습니다. 길은 2021년 1월에 레딧의 소통방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포효하는 키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을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길의 재등장은 뚜렷한 활동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 게임스탑 주가의 상승세가 잠잠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스탑과 함께 대표적인 이 민주주기로 꼽히고 있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의 이 주가도 5월 한 달간 40.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1일 CNBC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주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전격 승인한 결과로 인해서 이 5월에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27%에 달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013년에 출시돼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가상자산입니다. 이 SEC는 지난 1월에 이어서 지난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규정 변경을 승인해서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SEC가 이더리움 승인에 대한 입장을 급격히 변경한 것이 알려지면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더리움 가격은 1,447.54%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60.69%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지배력 상실 위기 최태원, SK 기업가치 키워 정면 돌파.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그룹 신사업 구상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 분할 비용을 마련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SK지분을 일부 매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 회장의 지분 17.7%를 보유한 주식회사 SK 기업 가치를 빠르게 키워야 할 숙제가 생긴 셈입니다. 결국 최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지주사 주가를 최대한 띄우면서
백기사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백기사란 기업들 간 적대적 M&A가 진행되는 경우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주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2003년 외국계 자본인 소버닌이 SK 지분 15%를 보유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자 신한, 하나, 그리고 산업은행이 SK 백기사 역할을 해 적대적 M&A를 막은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주식회사 SK 주가를 띄우는 가장 확실한 전공법은 계열사의 실적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순 자산 가치의 80%를 차지하는 계열사들의 기업 가치를 올려야만 지주사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SK는 최근 경영진이 주가 계열사, 주요 계열사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계열사 재정비에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회사 SK 최근 2년 연속 자사주 매입분 전량을 소각하면서 주가 부양을 꾀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향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주가 상승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SK 기업 가치 강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계열사 기업 가치 제고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 투자 사업 성과 본격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악의 경우 지분 매각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 경영권 분쟁 재현이 우려되고 있고요. 계열사 간 중복 사업 구조 조정에 4대 투자 산업 성과 본격화가 절실화한 상황입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의 운명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전 신재생 에너지 함께 늘려 무탄소 에너지 비중 70%까지 확대.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화는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늘리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2038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70% 이상을 무탄소 에너지로 확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원전 발전량 비중을 2038년 35.6%까지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역시도 목표를 늘리는 데서 일단 추가적인 목표를 방향 설정했습니다. 2023년 40%를 밑돌았었던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2030년에는 52.9%, 2038년 70.2%로 꾸준히 늘려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무탄소 에너지는 원전과 신재생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SMR도 사상 처음으로 전기본 실무한 주요 발전 설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2034년에서 2035년에 걸쳐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SMR은 노형 1개 모듈당 0.17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차 전기본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대형 원전 3기 SMR 1기 신규 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무탄소 에너지 비중도 70%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 12기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 역시도 72기가와트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비중 2038년 35.6%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필두로 무탄소 발전 비중은 2023년도보다 2038년 더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발전 비중 9.6%로 32%까지 껑충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탄소 중립 달성 경로를 제시하고 있고요. 노후 석탄 발전 LNG 전환은 유지하면서 송전망 확충 그리고 고준위법 통과가 시급하다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AI 기업에 데이터 제공된 비트코인 보상, NFT 발행도 가능. 네, 오랜만에 비트코인 소식 전달드립니다. 비트코인은 결제뿐만 아니라 NFT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자산으로 주목받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로서도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비트코인과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시스템 역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인넷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된 만큼 입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고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글로벌 AI 기업들은 보상을 지급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사를 거쳐 보상을 지급하면 거래 속도와 수수료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블록체인 위에 구축한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오순도크 CTO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전통 금융 시스템 제한이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AI 트레이닝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 1사토시보다도 낮은 단위로 비용 지불이 가능하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보상 지급 내역이 전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요. 비트코인의 용도가 확대되면서 전용 지갑 서비스 등도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지금이 개발에 입문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1사토시 이하로 비용 지불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텍스트 등 기재 프로토콜도 나와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 범위 역시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FT 해킹 피해로 인해서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부세, 재산세로 통합 검토, 상속세는 최대 주주 할증도 손본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서민증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과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과도한 세율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문제점이었는데요. 때문에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재산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재산세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고심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폐지 개편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재산세와 통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겹쳐서 그동안 조세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종부세나 재산세나 결국 지방에서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역할이 중복된다라는 의견이 앞섰었는데, 하지만 종부세, 재산세 통합은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과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둘을 합칠 경우 재산세율 수치를 조정하거나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세 폐지까지 한꺼번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 하지만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에서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종부세 합헌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여전합니다.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고 60% 상속세도 기업 부담은 아직까지 큰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서 조정을 협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이득세 전환은 당장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투세 폐지, 저출생부 신설 우선 추진, 국민과 함께 야당 설득해 나가겠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5대 분야, 즉 저출생 대응과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의료 개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과 밀접하게 맞물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정 의장은 국민과 함께 야당을 설득해 금투세 폐지를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설명했고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 납입 함도 및 세제 지원 확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ISA 비과세 상향 그리고 늘봄 학교 지원 등 민생을 앞세워 정쟁 몰두, 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했고요. 21대에 폐지된 고준입법도 재추진합니다. 거대 야당 협치 거부하면 입법에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야당 요구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입니다. 세금 피하려 한국 자금 이탈, 금투세의 시장 우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동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도입 시 우선 단기 투자로 인한 변동성이 더 커져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십만 명이 연말정산 때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 역시도 있는데 네. 금융투자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금융투자세 납부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이 정부와 투자자들의 반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고 우리가 서울경제TV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미국 연준, 원재 이야기에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 손해가 또 재산세, 종부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금투세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제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실제 지금 현재 상황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내 정시에서 자금이 이탈될 수도 있다. 물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보시게 되면 과세 대상이 주식 펀드, 화생 상품 등의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실현된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자, 주식은 주로 펀드 해서 5천만 원,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등은 이제 250만 원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3억 원이 초과되면 27.5%니까 가령 한 4억 정도 이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얻었다.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5%가 빠져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려가 있고 또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정도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주식 외에도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특히 이쪽으로 또 많이 투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정권사에 있는 이 계좌를 왜냐하면 확인하기 힘들게 되면 관리도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대형 증권사 쪽으로 계좌를 옮기게 되면은 소형사들은 좀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 소득세가 단순히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좀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키워드는 금투세 폐지 그리고 위기와 기회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다라는 뜻 같은데 국회에서 금융투자세 폐지가 다시 상정되고 통과되지 않는 한 폐지 수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투자세가 내년 1월에 시행되거나 그 전에라도 어떤 위기 요인이 발생할지 다만 여기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맞아요. 위기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정시로의 투자자가 이탈돼서 나는 그냥 서학개미가 될래 또는 이런 식이 이제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시 침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제는 신흥국 정시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2020년 기준이긴 합니다. 아주 최근에까지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과세 대상자가 1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과세 규모가 연간 1조 6천억 원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의 돈이 일단 유동성 차원에서도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 올해까지 보면 이제 검투세가 시행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시의 세수 전망입니다. 8천억 원, 그다음에 2026년에는 1조 6천억 원, 1조 6천억 원 예상되니까 한 4조 정도 된다.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에서 4조 정도, 물론 세금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의 부담이 사실상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도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될 때 이유가 여러 불확실성 이야기가 됐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중동 사태도 조금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이소연 앵커가 기회 말씀을 주셨는데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마냥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뭐 법제화가 되고 시행이 되면 유예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대형주가 주로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 저가 매수 기회도 될 수 있다. 또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상당히 뭐 배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선택적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필수 사항으로 좀 배당금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 비중이 높은 일부 종목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또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투자세, 수자소득세 대상 대상이 아니지만 자국 제도에 따라서 이제 또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형주 위주로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편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또 정시에 상당히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보완 장치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본시장에 투자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30년 전에 이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자본이득세를 도입을 했던 독일과 일본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이 되더라라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마냥 너무 또 위기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좀 그동안 세수 부족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뭐 4조, 벌써 3년 만에도 금융투자소득세만으로도 4조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좀 메꾸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참 모든 부분에 명암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말이 많지만 매각할 경우에 이로 인해서 라인 야후로 인해서 신사업을 크게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정책에 따른 증시 불확실성 역시도 불거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최근 UAE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기대 섹터인 조선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이야기를 하지만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어쩔 도리 없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정부가 오히려 더 문을 한짝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쪽이 어디냐.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나 외국인들의 이 또 구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삼성중공업 또 하나오션 쪽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아랍에미리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국빈 방문을 하면서 기존의 300억 달러, 40조가 넘는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MOU 체결했다는 투자와는 또 별개로 LNG선에 대한 6척의 또 수주가 있었습니다. 또 3척은 삼성중공업이고 또 3척은 하나오션인데, 삼성중공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고부가치 선박인 이 LNG선을 이미 또 지난 2월에 4조 6천억 원 물량으로 또 이미 수주를 또 해놓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LNG 벙커링이 있습니다. 이게 LNG 벙커링이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에는 LNG 선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또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 만들어져도 이것을 이동하고 뭐 검사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이 LNG 연료를 주입하는 곳으로 가서 옮겨가야 되고 검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벙커링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국내 조선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주가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 주가를 보고 사실 좀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이 다른 삼성중공업이라면은 중공업이라는 이름값에 비하면은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전의 경우보다는 최근에 들어서는 좀 쭉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추세다. 그만큼 호재가 되는 영향들이 있다는 것도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게임주입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7일 또 28일 또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죠. 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상당히 또 경색돼 있단 말이에요.
게임주라는 것은 또 최근 이제 성장주의 타격을 받는 영향대로 상당히 좀 주춤하고 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우리 시장의 이 수출 시장의 게임 관련해서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워낙 한국과의 관계가 좀 경색되다 보니까 꼬여 있다 보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른바 파노라고 그럽니다. 파노. 이 파노를 안 해주는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게임 업체들이 뭐 크래프톤이 됐든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가 됐든 위메이드가 됐든 매우 어려움을 겪고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리창 총리가 방문하면서 이 한한령이 완전히 이제 실질적으로 거칠 수도 있다라는 진단도 나오는데 한번 그래프 보시죠. 자, 2017년에 우리가 온라인 게임 허가인 판하오를 발급받은 것만 해도 452개나 됩니다. 그런데 지지난해를 보시면 44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좀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게임도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렵다면 우리가 딴 데로 좀 시선을 돌려볼 수 있는 곳이 조선과 그리고 게임 쪽인데 카카오 게임즈나 넥슨, NC소프트 쪽도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투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속에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선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 카카오 게임즈 탁 집어주셨으니까요. 저희 장 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시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데브 시스터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데브 시스터즈는 아마 보실 때 이 캐릭터로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쿠키런이라는 캐릭터로 여러분께 굉장히 친숙한 그런 게임인데요. 쿠키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시스터는 한마디로 쿠키런 제도약의 신호탄이 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는 일단 목표 주가가 65,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CBT, 일단 CBT는 클로즈 베타로 비공개 테스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CBT 이후에 쿠키런 모험의 탑이 이 6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때 굉장히 호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후에 경영 쇄신 이후 비용 효율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흥행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글로벌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달성을 하면서 투자 의견이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된 것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 신작, 경영 쇄신, 그리고 독보적인 개발력. 이게 투자 포인트 3개로 꼽아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쿠키런 모험의 탑 6월 26일 글로벌 출시 기대 신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클로즈 베타 비공개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이 사전 예약 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사의 최초로 3D 모델링을 적용했던 작품인데요. 사실 쿠키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은 철이 지난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찾아봤을 때 한국 iOS 앱에서 찾아봤는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18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쿠키런 하나도 싱글 협동 콘텐츠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캐주얼하게 게임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층
타겟층이 굉장히 넓어지게 됐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대전 슈팅 게임, 그동안 이렇게 점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아이템을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게임에서 조금 더 발전되면서 이 캐릭터로 조금 더 IP를 확장시키는 게임, 슈팅 게임, 쿠키런, 오븐 스매시도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고 경영진을 새롭게 구축을 하면서 사업과 비용 효율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말부터 비상 경영 체제 속에서 이 사이드블릿, 게임 이름이 사이드블릿입니다. 서비스의 빠른 종료, 그리고 브릭시티 개발 인력의 최소화 등 쿠키런 IP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비용 효율화 결과가 반영이 되면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3%나 증가가 됐고요. 영업비용은 7.2%가 감소를 하면서 흑자 전환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 쇄신이 지속이 되면서 게임 흥행 이후에 이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로 재무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던 이 과거의 구조가 반복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 되는 게임은 져버리고 되는 게임에 확실히 몰려서 게임을 투자를 해보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은 2023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2024년부터 흑자 전환을 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쿠키런 IP의 높은 인지도와 독보적인 개발력이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IP는 지적재산권이고요.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 게임을 안 해보셨더라도 쿠키런의 이 캐릭터만큼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활용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쿠키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점프를 해서 뭐 아이템을 먹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로 슈팅 게임이라던가 굉장히 넓게 스펙트럼을 확장을 하면서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쿠키런이 서비스가 되면서 동사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에 코스닥의 기업 공개 이후에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에 쿠키런 킹덤이 빅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또 올해 초에 쿠키런 마녀의 성을 출시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 쿠키런의 IP를 딱 활용을 해서 게임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런 IP는 글로벌 누적 매출을 1조 원이나 넘어섰습니다. 네, 쿠키런 킹덤은 미국 앱스토어 매출이 3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3위라고 하면 매출액이 정말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 게임사를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게임,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쿠키런 킹덤 이 세 가지 게임은 모두 다른 게임인데 이 모든 게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게임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장인 정신에 비견되는 개발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게이머들이 이 신작에 대해서 다음엔 또 어떤 게 나올까 해서 어떻게 보면 팬층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YOY 대비했을 때 18.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또 YOY 대비했을 때도 계속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지화된 콘텐츠 효과, 또 중국 애플 매출이 14위까지 상승, 중국도 두 번째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분기 대비해서 인건비와 광고 선전비가 23.1%, 37.9% 감소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고정비 축소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게임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게임 콘텐츠에 관심 있으시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국내 에너지테크 선도기업 그리드위즈가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일면 세금 피하려 한국 자금 이탈, 금투세의 시장 우려, 수급 리스크 속에 외국인이 사랑할 종목 두 가지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 리포트, 쿠키런이 유명한 게임주 데브 시스터즈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 증시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전문가 인사이트까지도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